인기가 식을 줄 모르시네요. 봄이어서 제가 패션을 좀 바꿔봤어요. 좋습니다. 국악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11강을 어떻게 다 알차게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웠는데 8강까지는 제법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3개 남았는데 오늘도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8강까지 한 공부에 대한 기초하에서 이제 우리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역사의 일반 법칙 그리고 국가 번영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사실.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다 이 역사의 일반 법칙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누구도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풀어놓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도전해 본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공공재의 질서, 공공재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상이 이권 집단이 누적되는 현상인데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고 소속원들의 소득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국가의 질서, 이권 집단의 누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이권 집단의 누적이 큰 문제인데 이 누적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해야만 이 역사의 일반 법칙과 평화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해갖고 그 방법론을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일반 법칙을 볼 때 그동안 역사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봤는지를 간략하게 되돌아보면 일단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죠.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두 분들 일로 앞에 앉으세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빨리 와서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헤로도투스나 타키투스 같은 아주 위대한 역사학자들, 역사 저술가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토인비, 그 다음에 사바천 이런 사람들도 되게 역사가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흥망성쇠하고 새로운 국가가 또 나타나서 흥망성쇠하고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 깔린 수많은 민초들의 고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영웅사관을 얘기합니다. 나폴레옹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그 근대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 혹은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의 통일을 합니다. 히틀러가 영웅사관 같은 걸 이용했죠. 이런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들이 대개 이런 영웅사관을 이용해서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종,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는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 된 게 바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거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게 이제 영웅사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진보민주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영웅사관이고요. 그에 반대되는 게 민중사관이라는 게 있죠. 역사라는 거는 어떤 위대한 한두 인물이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힘과 역량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민중사관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고, 어떤 세상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또 지정학적 사관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반도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 혹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지정학적 결정론입니다. 우린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이런 운명이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태사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있다. 혹은 뭐 사막은 어떻다. 사막에 있는 데는 어떻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어떤 그 에너지 문제와 어떤 지구 전체가 가이아로서 작동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헤겔이라는 분이죠. 역사는 변증법적 인식의 변화가 역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헤겔이 19세기에 이제 초에 그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의 어떤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또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관들이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실체는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역사 일종의 불가지론 혹은 상대주의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발전 사관이 있죠. 역사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클리카라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반복한다는 거고 좀 다르게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칼 막스나 기독교 사관 혹은 후쿠야마는 이런 얘기를 하죠. 칼 막스는 역사는 흘러서 결국 공산주의라는 종착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독교에서는 되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뭐죠? 요한묵시록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1991년도인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씁니다.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 해갖고 인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가 끝이다. 그것이 최종착역이고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런 어떤 그 종착지를 말하면서 목적사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히스토리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칼 포퍼라는 분이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원래 헝가리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래갖고 영국의 런던에 그 LSE에서 교수를 하신 분인데 Poverty of Historicis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써요.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는 책인데 역사 결정론을 비판합니다. 역사 결정론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해갖고 역사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혹은 리니어로 간다라는 그런 역사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피해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결국 종착역이라고 했던 그런 그 비과학적이면서도 뭐랄까요 도그마적인 그런 역사 의식 때문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고 커다란 그 재앙을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957년도에. 근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 딱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 그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한 분인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얘기가 철학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역사의 그 방향 혹은 역사의 원리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학과 관련 있는 거고 나의 어떤 주체성과 관련 있는 거고 나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그 집단 행동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나 도그마가 아닌 대부분이 역사관은 이데올로기나 도그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으로서 혹시 일반 법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이제 탐구해온 영역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내용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에카스적 역사관이라고 이름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역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역사는 진화하는 복잡 적응의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에카스 모델을 설명드렸는데 이거죠. 에카스 모델. 그러니까 세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이 원리에 따라가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이런 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적인 요소가 있어요. 에카스는. 왜냐하면은 생물이 생로병사로 이렇게 한번 순환하잖아요. 그다음에 회사가 태어났다가 또 한번 순환하잖아요. 국가가 태어났다 죽잖아요. 그게 에카스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꼭 죽잖아요. 에카스 원리.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순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주로 본 겁니다. 근데 또 목적성도 있죠. 리니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진화라는 거는 어떤 뚜렷한 방향은 아니지만 뭔가 꾸준하게 변화하면서 복잡해지고 더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어떤 큰 생명체, 거기서 뭐 어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우리의 그 인류의 그 회사도 단순한 모습에서 굉장히 복잡한 게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으로 뭔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방향으로 나가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카스에는. 근데 역사에서는 목적성은 그만 본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학적 결정론이나 환경론도 비슷하죠. 에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웅 역사관, 민중 역사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영웅 역사관을 우리 에카스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 아주 결정적인 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예를 들면 그 바다에 살던 고기가 육지로 올라온다든가, 그 다음에 육지에 살던 그 포유류가 갑자기 날개가 생긴다든가, 원숭이가 갑자기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분기가 있다든가, 그게 일종의 역사에서는 그 영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카스에서는 일종의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민중사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민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에카스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에카스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입니다. 그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역사를 추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카스라는 시스템을 추동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또 민중사관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류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어떤 특성들이 사실은 에카스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보니까. 또 결정 불가론. 그러니까 니체 같은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얘기했던 역사는 해석할 수 없고 방향성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 불가론적인 요소가 에카스에 많습니다. 진화는 어떤 방향으로 튈 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역사의 이론들을 에카스로 설명하면은 왜 서로 이런 것이 충돌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약간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국가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체제가, 즉 공공재인 질서죠. 공공재인 질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fit order 혹은 롤 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맨시어 올슨의 얘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집단행동의 원리에서 사람들은 혹은 집단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가설에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소수 이끄는 집단에게 인센티브를 줘야만 집단이 만들어진다라는 명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9가지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습하라고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 함의 9개의 특성은 뭐냐면, 이권 집단들은 작은 집단은 쉽게 생겨나고 일단 생겨나면 잘 안 없어지는데, 큰 집단들은 천천히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권 집단들은 점점 많이 늘어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게 이제 9가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것이 늘어나면 어떤 결정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배타적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번째로 이권 집단이 축적될수록 규제가 복잡해지고, 정부의 역할과 갈등 조절 기능이 복잡해지고, 대부분의 조직되지 않은 사람이 착취당하고, 이런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국가는 결국 쇠퇴해간다. 이게 일종의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국가의 흥망성쇠에 나온 원리를 조금 더 오늘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보면은 아주 끔찍하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코란을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막 살육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선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라크와 시리아라고 나라를 완전히 혼돈에 빠뜨리고 상당 부분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슬람 스테이트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시리아가 있는데 여기도 반군들이 있고 여기는 서로 경쟁하는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도대체 현대 세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은 역사인의 거의 모든 시기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4대강이라는 거를 아주 즉흥적으로 결정해갖고 뭐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냥 1년에 20조씩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놨는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자원 해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돈을 썼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참 이상하죠. 그래갖고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에 어떤 경영에도 막 간섭을 하고 이상득이라고 하는 자기 형과 자기 최측근인 박영준을 이용해갖고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이 음파 탐지기 같은 어떤 그런 군사 장비에 완전히 뇌물을 써갖고 이상한 부품을 써갖고 하는 바람에 이 방산비리, 국방 문제도 심각하지만 천안함 사건 후에 그 배를 만들어갖고 구조함으로 만들었는데 세월호 사건 됐을 때 그게 별로 작동하지 못한 게 비싼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싼 장비로 가짜를 넣고 서로 뭐 담합했던 그런 얘기가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김어준이라는 친구가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죠. 국가, 정권을 잡아갖고 이거를 돈벌이로 자기와 자기 측근의 돈벌이로 생각했다는 그런 황당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의 진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겁니다. 국가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다. 그래갖고 국가라는 건 원래 도덕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할 건데요. 국가가 이렇게 위대하고 뭐 고상한 거 아니고 도덕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맨시오 올슨 교수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규정을 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참신하고 독특한 해석이 이겁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아버지라는 분이죠. 이분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 폭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인간 집단.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집권한 사람.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과 전쟁하려면 폭력을 써야 되는데 국가 위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둬야 되잖아요. 범죄자를. 그것도 일종의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인데 그 폭력을 아무나 쓰면 안 되잖아요. 단 하나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게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세금을 걷는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떤 주체가 있고 그것을 인정한 인간들이 있고 그 인간들이 사는 테리토리, 그러니까 지역을 합해서 그걸 국가라고 한다. 굉장히 시니컬한 것 같지만 상당히 진실에 가까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정치학도이신 이동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쨌든 이 국가라는 거는 폭력을 독점한 그런 주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맨시오 올슨이 세 번째 책, 그러니까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유랑 도둑들, 다른 잡다한 도둑들을 몰아내고 독점적으로 이권을 갈취하는 범죄를 독점한 정주형 도둑,
이게 바로 국가의 실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얘기죠. 국가를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있는데 딴 도둑들 다 내쫓아고 자기가 혼자의 도둑이 된 게 바로 이게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이명박 보면은 거의 해석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스테이트 보면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맨시 올슨 교수가 책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정치학계, 사회학계에서 굉장한 인정을 받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 맨시 올슨의 국가론, 그러니까 정주 도덕론 국가론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봤어요. 중국의 진시황 때부터 한 2000여 년간 여기 워낙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서 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시황이 이제 영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다음에 한나라 고조 유방,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조조 유비 손건이 있었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수문제 양견 당고조 이연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란족, 송나라, 태조,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송태조 이렇게 쭉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 보면은 제가 이 초록색으로 쓴 게 보면은 이 북방민족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기마민족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원래 한민족들은 그 정권을 별로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 그 역사의 태반은 북방민족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특히 북방민족 중에서 보면은 청나라,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다 북방민족이었고, 송나라하고 명나라 때만 그 자기네 민족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 질문을 또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 이론, 그러니까 이 국가론을 전개할 때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서 시작하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화를 내주고 두 가지 있다.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딱 두 가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죽어라 일하는 거라. 네? 이런 거. 그 죽어라 일하는 거 착취. 대단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맞습니다. 돈을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이 만든 재화를 빼앗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화를 어떤 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조직할 것인가가 일종의 질서죠, 그죠? 근데 그것을 또 빼앗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빼앗는가? 빼앗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빼앗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집단 질서가 형성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혼란 상태가 오면,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면, 청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완전히 혼란 상태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지방 같은 경우에 수많은 비적대, 마적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조선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만주를 굉장히 많이 이사를 갔어요. 이주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손도손 모여갖고 농사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만주 지역은 청나라가 몇백 년 동안 아무도 못 살게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아무도 못 살았고, 한 3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호남 사람들하고 경상남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비적대, 마적대들이 나타나갖고 숨어 있다가 꼭 추수할 때만 나와서 공격을 해갖고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막 분여자를 겁탈하고 막 집에 불을 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마적 혹은 비적, 유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깡패들도 마찬가지예요. 깡패들이 막 그 창문 부수고 막 훔쳐가고 가게에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슷한 현상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생산을 기다리지 않는 약탈자들입니다. 당장에 뺏어갈 것을 위해서 생산 기반 시설을 부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를 도망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만 해도 이런 마적대, 비적대들이 몇백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이제 통일시켜갖고 딱 제압한 게 바로 장장님 같은 군벌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너무 혼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센 큰 그 마저 컨택가 가갖고 그 사람을 도와갖고 그 사람이 평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그 뒷골목 혹은 유흥가의 그 마피아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유흥가가 있는데 이 잡도둑들이 막 시비를 막 걸면 저기 전국구 깡패를 오히려 데려다가 이 쪼물하게 이 깡패들 좀 제압해 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오히려 이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 잡도둑들은 유랑형이라서 그 뭐 이렇게 치고 빠지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마피아 정도 되면 그 지역을 예를 들면 명동 일대를 내가 장악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명동 일대에 있는 잡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 각 주인들한테 돈을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술집 주인들도 그게 더 안전한 거죠. 돈을 뜯기긴 하지만.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유랑도둑 문제보다 정주형 도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스테이셔너리 밴딧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이 증가하게 돼요. 물론 이제 뺏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영웅을 기다리는 생산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승리연합이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런 그 밴딧들은 스테이셔너리 밴딧들은 자기의 숫자를 최소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기 예를 들면 뭐 종로의 깡패 옛날에 했던 김두한이가 그 장악을 했지만 자기가 먹여 살릴 사람들이 너무 커지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나눠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는데 최소한 너무 또 작게 하면 저기 동대문에 있는 뭐 이정재나 저 딴 동네 깡패 와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세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승리연합 원리가 거기서도 작동하는 겁니다. 승리할 정도로 예를 들면 한 30명 정도를 유지하되 뭐 100명, 200명까지는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적단도 그렇고 군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0.1% 내지 최소 1%까지만 자기네 유지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봉건 시대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로마가 망하고 나서 굉장한 그 혼란기를 거쳐서 봉건 시대가 되는 게 거의 비슷한 원리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유럽의 중세 봉건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미국의 마피아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자기네 어떤 일정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또 민생을 원하는, 안정을 원하는 이제 그 생산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런 많은 군벌들, 다수의 그 영주들 중에서 가장 큰 왕을 뽑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처음에 한 600개, 거의 10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있었는데 한 700년 동안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진나라로 이제 통일된 거죠. 그런 그 결과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더 많은 권력과 더 큰 재산을 탐하는 어떤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그게 왕도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왕도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는 이 쪼무레기 잡도둑들을 다 군사력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이 전 국민들한테 돈을 뜯어갖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원래 태어날 때 도둑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둑으로 만든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국 역사에 그 시조 왕들을 보면 그 뿌리가 이래요. 진시황은 원래 서방 변방의 그 중원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약간 기마민족 피가 섞인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이제 항오고 엄청난 전투를 벌이잖아요. 굉장히 미천한 그 사람 출신이었죠. 동네 깡패 출신입니다. 여기 유협이라고 점잖게 썼지만 동네 깡패란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그다음에 조조 유비 선건 나오고 여기 보면 유비가 동네에서 이거 가만히 짜던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들 몇 명 모아갖고 일종의 작은 깡패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갖고 이제 총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수나라 문제 양견 보면은 선비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족하고 몽고족의 혈통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군사력이 좀 세갖고 나중에 수나라를 만든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엄청나게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 고구려도 북방민족이었기 때문에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헤게모니, 어떤 북방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를 두고 고구려하고 수나라가 붙은 거죠. 근데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에 쳐들어온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쓰는데 당나라의 고조 이연도 역시 선비족 출신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떤 왕조라고 생각하는 이 당나라도 이런 선비족 출신이라고 하죠. 선비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말을 타고 그 유목을 하면서 유목 처리 아니면 다 도둑질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둑 출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요 나라의 그 아유라보기도 거란족 출신입니다. 거란족의 그 부족장 출신이죠. 그다음에 송나라 태조의 조광윤도 후주라는 나라의 근위 대장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징기스칸도 몽골족의 비족 출신이었죠. 그다음에 명나라 태조도 보면 비족 출신이다가 홍건족의 무사가 됐다가 나라를 세운 겁니다. 청나라 누르하치도 여진족의 시족장 출신인데 여진족이라는 게 원래 북방민족 수성된 그런 거죠. 보면은 중국의 국가를 세운 거의 모든 시조들이 다 깡패 출신들이에요. 처음에 작은 깡패였다가 큰 깡패 됐다가 국가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원래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국가 본질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이론인데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일단 국가를 세우면 이 사람들이 5개 정도 계급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5개 계급을 만드는 거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계급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지투를 이용해 갖고 나머지 사람들의 생산을 착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이렇게 5개 계급이 많아지는 원리도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왕이고 왕의 측근이고 이데올로기로 이제 한 양반 집단이고 신묵대중 집단 주로 이 사람들 걸 착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극빈소의 집단 것도 물론 착취하지만 이런 그 5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꼭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죠. 자, 우리 왕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뭐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라든가. 히틀러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도 비슷한 모양이고요. 네, 북한도 지금 북한 보면 거의 도둑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런 왕이 어떤 착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브레인워시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부조리한 이권평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탕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수로부터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다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원래가 이권 집단은 굉장히 집요하고